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대선판의 지지율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가 줄었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넘는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화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듯한데 잠시 뒤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목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뭔가 지금 대선 레이스가 술렁이고 있죠. 투표용지 인쇄까지는 한 3일 정도 남았고 내일 두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는 이 상황입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가 잠시 뒤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마이크 앞에 서는 대로 바로 국회 소통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짚어보기 전에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46, 김문수 34, 이준석 11.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보면 김문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을 그냥 합치면 45 정도가 나온다. 뭔가 지지율 변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선거도 생물이라고 하듯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 구조를 보면 진보와 어떤 보수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상당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늘 보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점점 선거일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각 진영의 어떤 결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어떤 판단을 유보했던 중도층들이 이제는 서서히 판단을 해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특징적인 것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진보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범보수 김문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의 합이 결국은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산수적으로 합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뭔가 해볼 만한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급 기자회견 이준석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화,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콤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멀뚱히 서 있거나 졸거나 가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와이셔츠 바람으로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 국민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개혁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략 한 5분 정도의 긴급 기자회견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두 개의 거탑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걸 텐데 12일이면 충분하고 앞서 첫 번째 문장은 6월 3일 혹은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개혁신당 이준석 4번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백브리핑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며칠간 저에게 뭐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히 그 당의 방송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방송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선거판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분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해 소지를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지고 오전부터 제가 아마 전화 걸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서 수신 거부 및 차단을 설정해 놓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이루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말 모욕적이었던 것은 정말 제가 4년 전에 정말 어떤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공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 재건과 복원을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그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찰나와도 같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것을 짓밟았고
누가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했고 그들이 오히려 10수년간 보여줬던 보수 정치에서 가장 민낯치고 저열한 형태의 배신자 담론으로 단일화 담론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준석을 배신자로 만들겠다는 그 시도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요구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그 문자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는 저에게 자살 종용하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선을 가진 사람들과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하게, 단호하게 이런 앞으로 저에게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부탁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은 정말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관심사가 없음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저 백브리핑 와중에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유의미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속보로 반영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46, 34, 11. 뭐야, 보수층 한번 단일화 해보면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압박을 이준석 후보에게 많이 했던 모양이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후보의 말처럼 실제로 전화의 모든 수신을 차단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주는 의미 없다. 이현정 의원님. 네. 6월 3일 혹은 사전투표 개혁신당 이준석 4번은 무조건 있을 거다. 완주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물밑에서 꽤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 감정 등등이 아마 오늘의 기자회견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동탄 모델로 가겠다라는 것을 아마 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즉 동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선 가능성이 없었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동탄 모델을 따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예. 이제는 본인이 실리보다는 명분을 이번 선거에서 가져가겠다. 아마 그런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즉 사실 이준석 후보가 나이는 뭐 이 두 후보에 비해서 어리지만 선거 경험은 꽤 많고 또 선거에서 꽤 승리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흔들리고 있는 선거판에서 내가 어떤 이 먼저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어떤 이 지지층들을 본인에게 흡수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해봤자 그동안 보면 뭐 당권을 주겠다 뭐 등등 이 친윤들이 많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본인이 경험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김문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되지 않았다. 어허. 자,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서 친윤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도 않고, 예. 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반성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자락도 깔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합의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갈 경우는 이준석도 똑같구나. 결국 권력을 위해서 뭔가 본인의 명분을 버리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종로에서 10개 국회의원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결국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국 대선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이 이 선거에서 결국 명분을 얻고 그 자기의 어떤 정신을 얻어서 여기서 선전한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마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이게 여기 보면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하겠다. 저는 저 기자회견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후보가 그만큼 단일화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만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자회견 첫 번째 백브리핑 내용은 예전에는 그렇게 본인에게 협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 대표, 이준석 의원 우리 단일화 해야지.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읍소가
정말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과 다음번에 온 메시지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 자괴감이 들죠. 예.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이런 행동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쫓아내고 본인을 그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는 단일화 안 한다고 처음에는 없어하더니 나중에는 압박까지 하고 있다잖아요. 예. 아까 뭐 중간에 들은 얘기는 제가 입으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말까지 하던데 예.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저분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 관심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배신감에 대한 어떤 실망 또 그런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들과 다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게 후보가 된 게 또 문제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어렵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고 명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계엄에 반대했거나 탄핵에 찬성했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이거는 뭐 정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 문제는 지금 10%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요. 친윤 이런 사람들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분들에 가서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예.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에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을 과연 지지자들이 계속 옹호해 주겠냐는 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숫자를 합쳐서 원하는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은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뭐 친윤 의원들의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 오고 전화해서의 압박 이런 덜 알려졌던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오늘 아마 여러 여론조사가 이준석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자청의 변곡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까 이준석 후보가 11%를 기록한 여론조사 말고도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어요. 김문수 후보, 이준석. 그러니까 48, 38, 9.4.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나온 여론조사 말고도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격차가 한 자릿수인 것도 있습니다. 뭐 한 자릿수라고 해도 9.5%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지난주에는 거의 15% 가까이 차이가 나다가 9.5%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대선이 D-10이고 오늘 다 지나갔으니까 D-1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9.5%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9.4%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 수치로도 0.1%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지지층하고 이준석 지지층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 예.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모멘텀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는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의 이제 결단할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예. 그때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었어요. 예. 그 만약에 그때 단일화 됐었으면은 단일화된 사람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때는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사실 차이가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왜 단일화를 못했느냐라고 홍준표를 비난하겠습니까? 안철수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 이준석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저 9.4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대선을 갖다 봤는데 상당하게 숫자가 적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됐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TV 토론 있잖아요. 예. 내일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도 쭉 완주만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선을 확실히 확 껐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어제 저희 채널A나 혹은 여러 여론조사의 양자 대결 구도도 많이 여론조사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바뀔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실까요? 양자 대결.
이재명, 김문수 48.9 대 39.5. 이재명, 이준석 41.2 대 31.3. 이 부분도 양자 대결도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은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른바 샤이 보수, 샤이 김문수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굉장히 보수가 집권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3위 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때 2위였어요. 아무리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의 어떤 책임으로 인해서 귀책으로 인해서 대선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 양 진영은 선거일이 가까일수록 상당히 집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대선 구도에서는 제3세력보다는 정통적인 진보 보수 양당인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으로 지지층들이 사표 방지 심리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결속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상승세라고 앞서도 말씀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붙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경계심을 좀 흐트러뜨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뭐 중간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 이준석 후보가 오늘 5시 20분에 저희 뉴스탑10 시작 시간과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본인이 일단 두 자릿수 지지율을 뚫었고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뭔가 본인이 유권자의 특단의 방법으로 보수층 단일을 하면 지지율이 15%까지는 갈 수 있다. 여기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심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이제 본인으로서의 어떤 쏠리는 표를 흡수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지금 제일 이준석 후보의 중요한 것은 가치와 명분이겠죠. 예. 그 가치와 명분을 지킨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뭐 지금이야 아주 이제 다크난 이야기를 하죠. 당권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당권을 주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안에서 했던 본인이 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친윤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이 특성을 지금은 저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용당하고 버릴 것이다. 이런 걸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의 행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 또 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판단에서는 결국 보수의 어떤 이번 선거 자체가 사실 보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그렇다면 보수 재건의 어떤 중심을 본인이 일단 맞서 나가겠다. 그거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의미가 있는 패배고 나중에 일단 보수가 재건될 때 본인 중심으로 일단 뭔가 어떤 틀이 짜지는 그러한 것도 아마 저는 계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에서는 뭔가 배수진을 치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끝까지 간다라고 예. 한다면 선거 전략이나 또 본인을 함께 운동해 주던 사람들의 또 태도도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당에서 김용남 그다음에 이제 이 허은하 의원들 예. 몇 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에 몸담았었던 사람들이죠. 개혁신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일단 민주당 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 당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본인에게 지지율이 더 한다면 지금의 기조를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선거 비용 보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선택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선거를 포기하는 방법.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끝까지 간다고 그랬지만 예. 만약에 어떤 그런 이 지지율 자체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 예. 김문수를 쏠린다 나타날 경우는 이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럴 경우는 단일화보다는 그냥 선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후퇴하는 뭐 이런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손잡지 않고 그냥 그렇죠. 스스로 이제 그냥 끝내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아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예.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상승세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게 이틀 그러니까 12일이면 충분하다고 있고 이어지는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증문즉답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푸른 옷을 입은 윤석열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게 아까 장유미 변호사도 인정하셨다시피 일단 보수층이 결집하는 분위기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최근에 있었던 단일화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이
당권 줄게 후보다오식의 매수 시도를 폭로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를 협상의 기술로 두둔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입니다.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시도만으로 중범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지율 자체가 좀 요동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진봉 교수님 예. 보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 측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친윤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김문수로 뭉치자. 이 발언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공직선거법에 아까 말씀 후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고 하는 제목에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무슨 아니 후보 단일화의 명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권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야합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그냥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걸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걸 공개해서 이준석 후보가 공개한 건 아니죠. 이준석 후보 캠프에 있는 개혁신당에 있는 분이 공개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거지만 이거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권을 자기들이 뭔데 그걸 주고 뭘 받고 이런 얘기가 가능해진 겁니까? 예. 실제로 예를 들면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뇌물을 주거나 금품을 주고 당신 후보 그만두면 내가 이 정도 줄게라고 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친유 그룹들은 지금도 반성은커녕 수단과 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니 아니라는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같이 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고발을 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궁금하긴 해서 후보자 매수죄 뒷거래 시도 법적으로 진짜 처벌 가능한 거예요? 글쎄요. 그런데 당대표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당대표 되는데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은요. 전 누가 생각나냐면 드루킹 생각나거든요. 갑자기요? 예. 센다이 총영사 그런 이야기 충분히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예. 송철호 후보가 상대 후보 동료 후보한테 같은 민주당 후보한테 이런저런 제안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판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고발했다라고 하니까 예.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울산시장 선거 개부 의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일단 네네. 검찰의 주장은 그랬었고 네.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보자 매수죄 얘기까지 나오고 민주당도 지금 어쨌든지 선거판이 좀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 20여 분 전에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분명히 유세 중인 김문수 후보도 보고를 받았을 테고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눈과 귀가 다 이준석 후보의 입에 쏠렸을 텐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었습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저는 30대 때 이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자부심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대체로 한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또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40대 총리가 이상한 일이 아니자 누구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누굴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고 장유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이게 맞춤형 러브콜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어쨌든 저렇게 이준석 후보가 선을 확 그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여요. 단일화에 다 걸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애걸복걸을 하는 수밖에는 더 이상의 방향성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아이디어라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무총리 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민주당처럼 그럼 국회에서 추천해서 책임총리제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부를 국회가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이야기를 해야지 나이로 앞으로 국무총리를 40세에서 50세 사이인 사람으로 하겠다는 건 그건 무슨
위한 궤변인지 이렇게 정치에서 되겠습니까? 이건 국민을 상당히 좀 얕본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열세라고 하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더라도 잘 지고 명분 있게 져야 나중에라도 국민들 눈길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꼼수에 꼼수 그리고 당사자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내 휴대전화에 아직까지도 문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공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국면이 그렇다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단일화 시도가 사실상 어그러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칠게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 말고도 다음 화면 더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형님 내심 단일화 고민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안철수 의원이 아예 학식 행사하는 데까지 찾아갔고요. 언제든 상상해도 좋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진짜 안 할 거면 뭐 이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는데 만나준 것만 해도 아주 조금이라도 단일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오늘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고 단일화 방식과 기한 모두 열려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과 조금 가끔 이제 연락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 지나도 6월 2일까지라도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이제 뭐 선거라는 게 이제 선거 투표 마지막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던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위원장,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 세 분 다 사실상 당에 지분이 별로 없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의 실질적인 지금 당의 어떤 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 친윤입니다.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자리에 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어차피 당의 이제 이 의원들 대다수는 상당히 친윤 세력이고 예. 이 친윤 세력들이 뭐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무게가 안 실리고 있다. 이런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뭐 당에 지금 뿌리가 없죠. 마찬가지 김문수 후보도 지금 뭐 당에 십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분이죠. 김용태 위원장 지금 최고 연소라서 이제 된 것이고 아무런 그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나서는 것 자체는 사실상 협상에 힘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일단 시건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 보여줬던 그 행동이 보면 결국 단일화 약속을 해서 경선을 통과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은 그다음부터는 뭐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이런 신뢰에 대한 문제도 이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여러 가지 면들을 판단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단일화 이슈를 띄우면 일단 본인도 뭔가 일단 띄워주고 하기 때문에 저런 만나고 하는 행보들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는 어떤 이 보면 결국 당의 어떤 핵심 세력, 주류 세력들이 뭔가 예전처럼 본인에게 뭔가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런 측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영화 보러 가고 그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아무도 뭐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해봤자 이게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어떤 이 판단들이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날짜를 한번 볼게요. 왜 이준석 후보 오늘 뭐 본인의 의지대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가 단일화 1차 데드라인. 왜냐하면 일요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사퇴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고 1차 데드라인. 근데 2차 데드라인 사전 투표 전에 투표용지에 사퇴가 안 찍히더라도 2차 데드라인까지 있고 본투표는 3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28일, 2일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이 나오고 글쎄 단일화 여론조사까지 쉽지 않다면 누군가가 이준석 후보에게 더 큰 당근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 그러니까 24일로 보여지는 그 날짜에 단일화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 예. 뭐 오늘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단호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24일이 제일 좋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날짜가 넘어가면은 사전 투표 전에 해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2022년 대선에서 그때 선거가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날짜가 그 날짜가 3월 3일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와 그 김문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그 이후에 가더라도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표 선거 하루 전날까지라도 단일화가 되면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큰 모멘텀이 역시 단일화인데 이것을 과연 국민의힘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번 그 대선의 관건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2차 TV 토론 전날 그리고 여기 시점상 1차 데드라인을 딱 2, 3일 앞두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절대 없다. 완주하겠다.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어제 오늘 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일화 문제는 일말에 살아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내일 2차 토론 때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협공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하필이면 왼쪽에 이제 이재명 후보고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더 이제 짜증나는 거 이런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이제 옆자리에 있으면은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를 하니까 되게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엔 답을 하지 않고 튕겨내려고 하다가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혼낸 케이스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전략은 이미 간파됐고 자신 있게 대처할 것이고요. 원래 그렇게 큰 기술 걸다가 되치기 당하면은 더 처참한 것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국회의사당 앵커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특단의 방법은 유권자가 본인을 선택하는 단일화다 얘기했고 지금은 단일화 먼저 언급할 때 아니라 협공을 같이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40% 초반대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어쨌든 협공도 협공이고 이준석 후보는 아마 2차 토론 때는 더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려 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야 될 표는 결국 이제 범보수표, 특히 이제 반 이재명 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누가 이재명 후보를 잘 상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리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김문수 후보냐 이준석 후보냐 이제 그걸 1차 토론회 때는 본인의 어떤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런 실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보수 진영의 어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마 이준석 후보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죠.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어떤 면에서 맞서서 충분히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마 2차 토론에서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위상을 이제 강조를 할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이 또 성공한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반영된다고 하면 더 이제 끝까지 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윤석열, 안철수 이 두 분이 단일화한 것도 바로 TV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강남에 있는 누구 집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 이루어지듯이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라는 건 생물입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겠지만 일단 내일의 토론에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지난번 1차 때보다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를 좀 몰아붙이는 뭐 그런 태도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근데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 민주당도 이거 후보 매수지 아니냐 여러 비판도 있었다면 이 말을 했던 이준석 대선 후보 측, 이준석 후보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이거 친윤 당권 주겠다면 단일화 제안했고 반대로 본인에게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 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폭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저는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권 도전의 의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단일화를 명분으로 해서 당권을 주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서 의사를 전달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친한계에서 얘기를 했다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한테 뭐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창피를 좀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들어서 예. 조금 더 신중하게 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저 이준석 후보 측의 저 분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혁신당 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친윤 쪽에서는 또 단일화 압박이 오고 당권 줄 테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운 쪽에서는 또 단일화 하지 말라고 한다. 거봐라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고 대권보단 당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폭로이긴 한데 이 폭로성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일단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주장으로 저희가 한번 가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단일화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생각도 많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밖으로는 단일화 다 걸기 그리고 안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가족이 출동한 총력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전태일 어머니 여기가 판결집 어린이집을 내가 모금을 해서 만들고 내가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외국에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모금을 해서 우리 일하는 그 엄마들이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기 키울 때를 좀 사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동주가 이렇게 컸어요? 여기 우리 동전에.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타가서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여기 일하는 사람 여성 노동자회가 있어요. 한국 여성 노동자회 그 부회장을 했는데 거기 이제 여성 노동자회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아기를 맡아줄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만들자 해서 그때는 보육교사의 자격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저희 어린이집을 만든 그 시기가 1984년. 저희 딸이 이제 3살 때. 오늘 김문수 후보의 부부는 처음으로 동반 유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딸과 사위도 함께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동안 뭐 사회복지사, 딸, 사위 다 잘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어린이집을 찾았을 때 온 가족이 총출동했어요. 뭐 본인들 가족의 여러 면면들을 뭐 어필하고 싶은 여러 가지 뭐 선거 전략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뭐 그렇게 드러난 분도 아니고 그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도 아니고. 예.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니까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주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설란영 여사는 보면 볼수록 호감이 많이 간다. 왜 그러는가?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결혼식 사진만 봐도 결혼식 사진에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한 사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왜 평상복을 입었는가? 그렇게 그 당시에 설란영 여사는요. 고졸 여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평상복 입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굳이 웨딩드레스 입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김문수 설란영 부부의 딸이 뭐 했습니까? 지금도 사회복지사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지사할 때 그때도 그 딸이 외동딸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아빠가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은 그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취직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설란영 여사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 노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버지가 경기도지사라고 걔만 취직시켜주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건 우리 못한다. 그런 식의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그 보면 볼수록 계속 호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가장 강력한 우군은 설란영 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부인 그리고 딸 사위 이렇게 어린이집 방문했고 처음 부부 동반 유세이기도 하고 가족을 다 모두 공개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김문수 후보의 가족 얘기를 하다 보면 김문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게 부천 지역구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연정 의원님. 네. 그 오늘 광명 찍고 뭐 부천도 현장 유세를 한다는데 이 부천이 최근에 박지원 그 의원이 꽤 그 이재명 후보에서 회계에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뭐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과거에 부천에서 박지원 당시 후보를 역전승했다라고 해서 오늘 현장 유세하는 부천이 꽤 의미심장한 곳이더라고요. 저때 제가 이제 저 취재를 했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주 저때 정말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당시 의원은 비례대표를 했었습니다. 김대중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회 그 총재가 이제 아주 측근이었고 또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항상 이제 국회에 나와서 대변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반드시 이제 부천에 가서 지역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그 후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국 붙었어요. 즉 당시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TV 화면이나 이걸 통해 대변인이기 때문에 매일 이제 노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당선을 됐는데 굉장히 아마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밑바닥 훑는 그런 선거작을 많이 했었고 예. 또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계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거기서 3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었는데 나중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정치 복귀를 할 때 부천을 다시 가지 않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면서 결국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어려운 길로 들어섰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천에 간 것은 자신을 어떤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줬던 예. 그리고 역전을 어떤 승리를 이끌어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어떤 고향과 정책 고향 같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어린이집을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것도 그렇고 오늘 부천을 찾는 것도 그렇고 오늘을 분기점으로 뭔가 김문수 후보도 여러 현장 유세에서 승부수를 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과거 15대 총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졌던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특히 부부를 많이 비교하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오늘 정치 시그널에 호남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출연했는데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 여사가 그 법인 카드를 그렇게 썼을까요? 예. 네. 그런 거 참. 네. 여론으로 하여튼 저 집중하시는 여사님하고 거예요? 내려갈 겁니다. 예. 여사님이 순천 그 여고 출신이에요. 순천여고 나왔군요. 멋있는 학교예요. 예. 원래 교복이 셀러복이고 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순천서부터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저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한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와 이 여사를 비교하면서 이제 시켜 세웠는데 장희 변호사님, 인요한 의원도 이제 호남 출신이고 뭐 DJ 김대중 전 대통령 잘 아니까 이호 여사가 법인카드 그렇게 썼겠냐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중자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분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샤넬백 받을 때, 파우치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디올백 받을 때 문제 없다라고 전당에 나서서 엄호하고 이제 와서 법인카드에 10만 4천 원 식사값 결제한 걸로 예 맞습니다. 기소됐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기사에 따르더라도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웃돈을 얹고 계속 바꿨다는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번은 조기 대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다고 국민의힘과 절연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 받들어서 선거운동하겠다는 게 지금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런 걸 지우고 상대방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들, 이중잣대,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있었던 본인들은 문제없고 성역화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구하는 거 국민들이 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김문수 후보 부부 설란영 씨는 꽤 광폭 유세 행보를 이제 시작했고 가족이 다 같이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일단은 이번 대선은 혼자 유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 김혜경 씨와 함께 충청북도를 찾았던 모습 잠시 준비했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도. 아들이 고민이 많아요. 집에서도 한번 이런 시간 가졌어요. 왜 이러세요? 아니 그 인간들이 나하고 안 놀라 그러잖아요.
골라보세요. 색깔 골라보세요. 여기 있네. 자기도 하나 사. 이거 얼마예요?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전 세계에서 아마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섬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 휴가 잡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13일인가까지 미뤄서 재판 연기해가면서 제가 더 있었습니다. 흉기 테러 당했을 때 가장 힘들었다. 당신과 우리 가족 덕분이다라는 남편의 말에 다시 힘을 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한 언론사와의 서면 인터뷰 김혜경 씨인데 일단 이번에는 동반 유세 일정 없이 일단 유세 현장을 소화하고 유세가 아니라 이제 현장 방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진을 나중에 공개하는 이런 비공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영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최근에 여러 번 통해 가지고 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도 이렇게 뒤로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할 때 단순히 대통령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영부인이 되실 분까지, 영부인 후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토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뒤로 빠져가지고 서면 인터뷰만 하신다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예전에 김혜경 씨가 요리책을 하나 냈었는데 이게 최근에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재판받아야 되니까 변호사비 우리가 같이 대주자, 지원해주자라고 하면서 이 책이 최근에 요리 분야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가 나오고 2018년도에 요리책을 냈는데 밥을 지으라는 책인데요. 원래 이제 사실 이 책이 주목받기 전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책을 낸 게 있어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사실은 많이 팔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책이 이제 팔리고 나서 지지자들이 김혜경 여사 책도 좀 사자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 좀 불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출간이 돼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경제적 부분을 좀 도와주자 이런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 층에서는 두 책을 다 사자 이런 분위기가 불면서 김혜경 여사가 쓴 요리책도 지금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여러 지금 유세 지원 스타일은 다르지만 곳곳에서 남편을 돕고 있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이번 주제에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러면 오늘 있었던 각 후보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유세장입니다. 오늘 이 유세장에 한 정치 원로, 경기도지사 선배인 이 사람이 직접 유세장에 등장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선배님은 저희 대학교의 학생운동의 선배이시고 또 직접 공장에 들어가셔서 노동 현장에도 계시고 제가 도지사를 나올 때도 우리 손 선배님한테 도지사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 하긴 하다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여기 나타나서. 제가 없는 힘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김문수 후보 청렴하고 돈 밝히지 않고 너무 잘 알죠.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이 국민의힘 입당도 하고 또 뭐 섭섭한 게 많고 그렇겠지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뭐 노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손학규 전 대표가 이재명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 47년생 손학규 전 대표도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와는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노동운동도 그 전에 선배로서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구로공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할 때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먼저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 번쯤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출마를 했었다라고 밝히고 있었던 것만큼 오래된 인연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조금 아까 그 영상에서는 없는 힘이라도 보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없는 힘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원로이시고 정말로 큰 어른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렇다면 왜 김문수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면 청렴결백이라는 단어를 아까 썼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민주당의 당대표였었기 때문에 본인의 계열로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밀어줘야 되지만 도저히 밀어줄 수 없는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예. 오늘 깜짝 빅텐트가 시작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더 많은 분들 영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뭐 경기도지사, 노동현장, 뭐 대학교 여러 인연은 있는데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힘을 많이 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왜 같이 좀 힘 좀 모으자 그랬더니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게 손학규 전 대표의 전언이었어요. 두 분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죠. 이번에 사실은 출마하는 데 있어서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좀 출마를 권유를 했었고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이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이야기,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과 이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지금 본인 때문에 이렇게 빚어졌는데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지금 총리 이 대통령 대행직에 있다가 결국 이제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출마를 준비를 했고 또 거기에 친윤들이 가서 이제 출마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오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본인 판단할 때는 친윤들이 한덕수 전 총리를 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여져요. 그리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다 경선 끝났는데 들어와서 단일화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뭐 단일화를 등에 업고 본인이 경선을 통과했는데 정작 또 단일화 이게 나중에 하니까 단일화를 거의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후보 뭐 이 강제 후보를 이제 없애는 이런 상황이 됐다가 결국 당원들이 결국 막아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비롯됐지 않습니까? 참 보면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어려운 처지가 결국은 본인의 어떤 역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어떤 이 난국이 본인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많은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본인은 정치인 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선거운동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 사실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이 경선 자체의 변수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럼 자연인으로 살고 싶으시면 왜 지금 나왔습니까? 왜 본인은 그러면 정치하겠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인은 과거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했지만 오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러 왔고 또 다른 현장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 여론조사들이 일단 보수층에 결집하는 듯한 여러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르쳐지냐의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제 지난번에는 응징,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는 꽤 센 발언을 했다면 이번 대선은 또 세 번째 제주 4.3 청사라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이재명 후보도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켜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 4.3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보면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한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오버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 아까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이 맡겨놓은 총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걸 휘두르려고 했던 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이 4.3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4.3 항쟁은 사실은 군이나 이런 그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경찰이나 이런 권력들이 민간인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안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런 아픈 역사가 제주에서 지금 오늘 연설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예. 아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고 그런 세력들을 응징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4.3 청산의 과정이 결국 내란과 비상계엄의 청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그 투표가 이번의 선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과정이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비상계엄 선포나 내란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대선의 어떤 이미지랄까요? 이걸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 청산, 응징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주도 유세를 마치고 또 양산하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죠. 재판에 넘긴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새하는 짓 보면 검찰이 제정신인가? 없는 죄를 만들려고 극렬하게 난리를 친다. 저도 5개 정도 엄청 많이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를 당했다. 주가 조작에 걸리면 죽는다 해야 무서워 못한다. 라고 하고 제가 무서운 사람 아닌데 법대로 할 거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뭐 계엄과 4.3 사건 비슷한 거 아니냐. 같이 해서 이제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뭐 이재명 후보도 결국은 검찰의 억울한 기소, 말도 안 되는 기소. 제가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법대로 할 거다. 메시지도 좀씩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남들이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국가 어떤 행정부 중에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수사했다고 해서 그 검찰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한다든지 뭐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과연 이 검찰이 어떤 권력자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잘못 기소하고 어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나 무조건 무죄야, 죄 없어, 무리한 기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은 당연히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나오는 팩트나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이 뭐 없는 죄를 뭐 만들고 한다면 그건 밝혀지겠죠. 자, 그런 것들의 어떤 사법적 질서와 절차에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기소한 거는 이거 무조건 검찰의 보복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수사했던 그 수많은 검사들, 지금 대략 이재명 후보의 어떤 수사했던 검사들이 1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검사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면 검찰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이 다른 정치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저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지금 본인이 이제 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도 저게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지금 뭐 법 바꾸고 대법원장 저렇게 특검한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나는 죄 없어.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복한다면 지금 벌써 검찰에 지금 술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문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아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최근에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도 이제 본인의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 혹은 응징, 청산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하다라고 맞받아쳤죠. 국민의힘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허상 속에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라 빚이 천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식 진로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입니다. 대장동식 한탕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뭐 이른바 호텔 경제론,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집중 공격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아니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거 무식한 소리 아니냐. 재정 투입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확고히 했는데 장유 변호사님 아예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거 이재명식 진러노믹스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약한 골이라고 판단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정론자로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관여를 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중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경제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역대 세수 펑크가 있었어요. 2023년도에 56조 4천억 원 세수 펑크 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30조가 넘었고요. 올해는 40조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곳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킨 그 결과물이 그런 겁니다. 왜? 그냥 나라에서 돈을 풀지 않으니까 경제는 얼어붙고 세계 경제 상황 또한 좋지 않은데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영업자 폐업률 코로나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 더 높았습니다. 계엄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계엄까지 해서 경제를 악화일로로 걷게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재정론자들의 의견을 차용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경제 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연 말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호텔 경제학이라고 경제학 용어도 아닌 것을 조롱식으로 명명해서는 비판한다? 그거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정부 때 폐업률 올라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거 그 전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인건비가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커피 원가가 내가 알고 보니까 120원이더라. 근데 8,000원에서 10,000원 받더라. 이런 이야기 한 거 왜곡했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원가라는 것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갔었던 인건비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시고 그때 말실수였다.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실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는 인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유롭게 대선 주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해도 될 것인데 뭐 하나 잘못했다라고 지적이 들어갔을 때 사과하기보다는 아니 그런 거 이해 못하면 바보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국민들 정말로 그 승수 효과라든지 호텔 경제야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바보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고압적으로 국민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도층 민심에는 훨씬 악영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공의 들어봤습니다만 조금 논평은 존중하되 개인적 시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제가 순화하겠습니다. 경제관에 대한 비판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보란 듯이 본인의 발언이 문제없다. 여러 목소리를 좀 점점 더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을 영입하려 했다가 철회를 한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그 후배한테 좀 유세 좀 들라고 좀 과장되게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알았던 일인데 뭔 그 온유령 캠프고 무슨 나경원 캠프고 뭔 그렇게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소모적으로 나 하나 자꾸 무슨 이럴 때가 아닌데. 김대남 부분은 그건 실무선의 실수 같습니다. 제가
선대위의 진상이 실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필요하면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의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 공감하시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오늘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해명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난 여름에 한창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이른바 김대남 전 행정관 보도 사주 의혹 아니냐라 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각을 졌던 얘기 때문에 한창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웠었던 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입을 하루 만에 철회한 민주당입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아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내란 종식 외치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도 내란 공범이라면 이 사람을 영입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해명까지 한 겁니까?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모든 걸 다 검토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몇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지만 이제 캠프에 있는 분들이 아름아름 본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이 오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엄청난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서울보증보험인가요? 거기도 이제 논란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분들까지 받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 진영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막 이렇게 영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와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캠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봐야 되고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됐던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또 실제 선대위에 이런 부분에서 점검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이 비판했나 보죠. 용산행정관 출신을 영입한다고? 그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많은 주변에서도 그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는 않았지만 선대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것이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가 돼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을 비판했어요. 이재명 캠프 갔다가 분위기 나쁘니까 다시 우리 당으로 김문수 지지하는 거냐 모욕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오전부터 이제 유세 지원 3일째가 됐고 청주와 원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이 표정만 봐도 오늘 마음 먹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을 겨눴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몇 번을 뽑아야 독점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호 2번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어제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야?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2번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바뀝시다. 열흘이면 위험한 이재명 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만 됩니다.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 비판에 더 방점을 찍었던 한동훈 전 대표인데 저희가 한 화면에 뽑았어요. 아니 내 탓하려 이준석에게 당 넘기겠다고 야합을 시도하냐. 홍준표 전 시장 찾아서 당해동으로 하와이 여행 간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특히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민주당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오늘 청주, 원주 두 유세장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당내에 있는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어떤 강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아시겠지만 어제 영화를 보러 갔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제목이 2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 윤 전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본다는 의미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걸 이미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연결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본인은 지난번 입장문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재임 시절에 계속 그 사전투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거의 뭐 찬물을 끼얹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 논리대로 하면 이번 선거 부정선거 확실하니까 투표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본인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소위 명품백 이야기가 하나나 두 개 뭐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번 선거를 잊게 한 원인, 비상경, 그 이어서 계속적인 당내 경선 개입, 그다음에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이 미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즉 오늘 또 요구를 한 것이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좀 절연을 해야 된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 영화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이 문제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영화 딴 영화 보는 거는 막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합니다. 이 영화를 보내는 거죠. 그 이야기는 김문수 후보도 나 찍지 마세요. 투표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그걸 그냥 보는 거를 뭐가 문제되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김문수라는 이름 찍힌 왜 그 안 입고 다니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요 이게 지금 당에서 원래 이게 한덕수로 이 후보로 갈 줄 알고 사실상 국민의힘 그하고 2번만 찍어서 많이 배포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띠로 이제 더 보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결국 후보 교체 시도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거 김문수 있는 거 왜 안 입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예 작심하고 뭐 특사단도 비판했고 한덕수 전 총리도 비판했고 친윤도 비판했고 특히 아예 민주당 가버려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작심 비판했는데요. 장희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아까 그 부분이에요. 아니 왜 나한테 뭐 유세차에 왜 안 오느냐. 김문수 후보 제대로 돕고 있는 거냐. 유니폼 그 입으면 되지 했더니 아니 이거 아예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주자 만들려고 다 짜놓은 각본에 이거 왜 없냐고 비판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했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중도층 마음을 잡는 건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겐 저자세인 후보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보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문수 후보.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대법원까지 여러 차례 가서 다 법적으로 마침표가 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온전하게 국민들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공당의 후보의 모습인지 한동훈 대표 일관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엔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절연을 분명히 해라. 뭐 탈당은 받아들여졌습니다만 나머지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어요. 이 수용은 당연하지만 중도층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었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세 글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초한 건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와줄 거 힘껏 도와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아쉬움도 뭐 남는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한계를 자초한 건 전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주 원주 꽤 많은 인파가 모였고 독자적인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유세를 하면 할수록 아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작심한 듯이 여러
국민의힘 내에 친윤들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준석 후보 측의 특정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연락을 받는다. 한쪽에선 단일화하자고 하고 한쪽에선 단일화하지 말라고 하고 뭐 친윤계 친한계 싸움을 부추기는 듯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어느 거지까지 그 진실인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강주열 변호사님, 네.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전 대표를 가리켜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저 말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개파 갈등이 불거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의지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최근까지도 어쨌든 경선에서 4강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 안철수 의원만 열심히 도왔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로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유세장으로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 당원들께서는 일단은 당 내부에서라도 똘똘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이게 이제 좀 이루어져가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측으로 나온 저 이야기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준석 측에서 구체적으로 친윤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도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혹은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아까도 단일화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동훈 공보단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단순히 단일화를 넘어서 합당의 이야기잖아요. 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어떠한 투트랙으로서 당에서 투트랙으로서 단일화와 그 다음에 합당에 대해서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는 것이 아닌가. 단일화나 합당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할 이유조차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기분이 나쁜 것은 알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여기에 대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대통령 보부를 향해서 민주당을 가라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늘 지원 유세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을 만나볼 텐데요.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어젯밤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저 상의에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점원들과 얘기하는 모습, 점원이 건네준 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모습인데요. 보고도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와서 혈흔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 112에 신고한다. 홍정선 기자님, 어찌 된 사건입니까? 어젯밤 9시경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그것도요. 놀이터입니다. 아무리 밤 9시면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저녁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술판이 벌어진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는데 60대 남성이 나머지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2명이 나를 무시했다 이러면서 집에 가서 이 흉기를 가져와서 공격을 했다는 건데 또 여기서 놀이터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집에 있는 가재도구가 또 이 순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흉기가 된 겁니다. 물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아까 보셨지만 마트, 정말 동네 마트에 있는 가게로 이 사람이 피 흘리는 채로 오니까 이제 점원이 놀라서 112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한 20명 출동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이 아파트 근처에서 배회하는 이 사람을, 이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러게요. 놀이터 또 집에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에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양 변호사님 보니까 현장에 경찰이 가보니까 피해자와 혈흔과 소지품들이 다 고스란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중했는지 위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출동을 해서 보았더니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피가 많이 이제 흘리다 보니까 핏자국이라든지 그런 당시에 술을 마셨을 때 가지고 있던 도구들이 다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 놀이터에 모자도 있고요. 혈흔도 가득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나 주변 시민들이 뒤늦게라도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눈에 띄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직전 주제가 인천이었다면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거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서 내가 유도왕이다,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영상 처음에 봤을 땐 뭐 단순한 실랑이처럼 보이다가 그 몸싸움이 격해지는 거 쭉 보셨을 거예요. 양 변호사님,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서니 내가 유도왕인데 한판 하자,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참 말이 되지 않죠. 이게 지난달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 5시경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시민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고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20대 남성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자 여러 가지 좀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대뜸 협조를 하지 않다가 내가 유도왕이니까 유도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경찰관 목덜미를 잡고 쓰러뜨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예. 동행했던 다른 경찰관이 그 즉시 테이저건을 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아무리 이제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충돌로 인해서 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이렇게 제지하는 것은 안전한 수단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홍정선 기자님, 처음에도 경찰도 좀 경고, 뭐 좀 더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면 체포하겠다는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테이저건을 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유도 한판 하자면서 실제로 목덜미와 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사실 아까 경우에는 이제 내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해야 되는 저녁 5시였으면 지금은 또 거리고 새벽 5시에 사실 일하러 나가는 분들 많거든요.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러 나왔는데 거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저녁에 좀 안전해야 되는 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상시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고 만났을 수도 있었던 그 동네 사람이 어떤 또 흉악범으로 변하고 정말 이게 어디가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것 같고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많은지 많은 분들이 공포에 좀 떨고 계십니다. 내가 유도왕이다라는 말을 경찰에 할 수 있는지. 예, 참. 대전에서 벌어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다.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 단일화 더 절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예. 애 태우게 할 때 전화기 꺼놓는다. 이준석 후보 수신 차단해놨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단일화가 성사될까?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뭐 모르죠. 정치라는 게 진짜 생물이니까요. 무섭지 않다는 게 그게 더 무섭다. 예, 이재명 후보 발언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40대 총리가 보고 싶기도 하다. 참신할 것 같다. 이준석 후보를 염두에 둔 아마 김문수 후보의 제안 아니었나 싶은데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10가지 뉴스 다 전해드렸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회의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출연을 합니다.
대선 최대 변수가 된 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